드디어 오늘이네요. 지금쯤 댓글창에 스펙스X 사야 돼요? 이 질문들이 엄청 폭발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보다 훨씬 더 좀 중요한 이야기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스펙스X 사야 돼요? 언제 팔아야 돼요? 이런 진부한 질문보다는 스펙스X 상장되고 나서 어떤 섹터로 자본이 몰릴지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코슈님, 오늘이 그날이에요. 6월 12일. 드디어 오늘이네요. 지금쯤 댓글창에 스펙스X 사야 돼요? 이 질문들이 엄청 폭발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보다 훨씬 더 좀 중요한 이야기가 따로 있거든요. 오늘 핵심입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가느냐, 그거를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이 스펙스X IPO 상장이 한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AI 1라운드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될 수도 있는 변곡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스펙스X 사야 돼요? 언제 팔아야 돼요? 이런 진부한 질문보다는 스펙스X 상장되고 나서 어떤 섹터로 자본이 몰릴지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상약 분위기부터 정리해주세요. 진짜 뜨거웠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 지난 5일날 진행됐던 1차 청약이 3억 달러가 1분 만에 마감이 됐죠. 미래세증권이 6월 8일날 2차 청약을 받았거든요. 오전 8시 30분부터 32분에 딱 마감이 됐어요. 5억 달러 물량이 다 소진됐다는 건데 심지어 2차 청약이 진행되는 그날 코스피는 전체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국내 투자자들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스펙스X 청약은 2분도 안 돼서 완판이 됐다는 거죠. ETF 쪽도 마찬가지고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스펙스X IPO 참여를 공개하니까 청약을 못 받는 분들이 거길로 자금이 쏟아진 거죠. 얼마 전에 월가의 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한 말을 인용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이걸 산 이유가 아니라 안 산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얼마나 스펙스X 상장에 가열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죠. 근데 이렇게 분위기 뜨거운 게 다른 종목한테는 어떤 의미인가요? 스펙스X의 분위기는 뜨거운데 다른 종목한테는 부담일 거예요. 스펙스X가 오늘 한국 돈으로 약 2,700조 원에 상장을 했는데 조달 자금만 무려 75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의 현금 비중이 역대 최저치인 거 아시나요? 주식 비중은 역대 최고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750억 달러짜리 IPO가 들어오는데 새 돈이 시장에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존 종목에서 옮겨와야겠죠.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개인이 자발적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패시브 펀드가 규칙에 의해서 강제로 옮기는 겁니다. 이걸 시장에서는 사이펀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한쪽에서 물을 빨아내면 다른 쪽 수위가 자동으로 내려가는 원리입니다. 욕조 물 뺄 때 그 작은 구멍 하나로 다 빠지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시장도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 사이펀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나스닥이 5월 1일부터 인덱스 편입률을 바꿨죠. 두 가지가 핵심인데 첫째, 패스트 엔트리라고 기존의 인덱스 편입까지 3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뀐 새 룰에서는 약 15일 정도면 편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상장했으니까 7월 초에는 강제 편입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세배캡 룰이라고 유동 주식이 5%인데 그 3배 수준이 15% 수준까지 비중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거래되지도 않는 주식까지 ETF가 비싸게 사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애플이나 테슬라 같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식에서 자본이 이탈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발적이 아니라 거의 강제적으로 자금이 빠져나오는 거죠. 나스닥이 그렇게까지 길을 깔아줬으면 S&P 500도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진짜 중요한 변수인데요. S&P 측에서 패스트트랙 편입을 이번에 거부했거든요. 상장 후에 최소 1년 동안 경과를 보고 최근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내야지만 S&P에 상장할 수 있는 기존 룰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스펙스X가 2027년도까지 연간 흑자 전환에 실패한다면 S&P 500 편입이 빨라야 28년도 이후 그때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빨라도 2, 3년 걸리겠네요. 이거를 보려면 과거의 테슬라 사례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테슬라가 2010년도에 상장을 했고 S&P 500 편입까지 10년이 걸렸어요. 2020년도에 상장했거든요. 그래서 스펙스X도 비슷한 경로로 갈 가능성이 높죠. S&P가 거절한 게 사이펀 효과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 걸까요? 스펙스X를 단기 트레이딩 하신 분들한테는 이 얘기가 엄청 중요한데 새 지수 패시브 자금 규모를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먼저 S&P 500 이걸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약 7조 달러 수준이거든요. ETF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VO라던가 아니면 401k 같은 노후 연금 펀드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 합쳐서 약 7조 달러니까 어마무시한 숫자죠. 자, 두 번째는 나스닥 100인데요. QQQ가 약 한 3,500억 달러 정도로 전체 토탈 합치면 한 6천억 달러에서 한 1조 달러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러셀이 약 1조 달러 미만이고요. S&P가 압도적이네요. 나스닥 100이랑 러셀을 합쳐도 2조 달러가 안 되거든요. S&P 500이 한 3.5배 정도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장 큰 사이퍼 엔진은 작동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장 직후 30일에서 60일 동안은 패시브 매수 압력은 분명히 작동을 할 겁니다. 근데 그 강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시장 통념보다는 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진짜 큰 자금은 빨라야 2027년도 이후에나 들어온다는 거고요. 미국에서 처음 보는 그림이긴 하지만 한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엄청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22년도 1월 달에 LG에너지솔루션 공모가가 아마 30만 원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초가가 5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공모가 대비 거의 66% 가까이 상승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진짜 중요한 게 두 가지 더 있었는데 하나는
팔아가는 거래 대금이 약 4조 4천억 원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날 코스피 전체 거래의 가장 큰 비중을 한 종목이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코스피는 마이너스 0.9% 하락했다는 점이에요. 대형 IPO가 들어오는데 시장 전체가 빠진 거네요. 이게 정확히 사이펀 효과죠. LG엔솔이 약 2주 만에 코스피 200 패스트트랙에 편입이 됐거든요. 패시브 펀드가 LG엔솔을 사기 위해서 기존 코스피 200 종목을 강제로 팔아야 됐습니다. 이런 현상을 시장에서는 한 종목이 시장 전체의 무게중심을 흔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스페이스X가 상장되는 이런 그림이 22년도 LG엔솔이 상장됐을 때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다만 규모가 스페이스X랑 비교가 안 되죠. 지금 미국 시장의 현금 비중이 역대 최저인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이펀 효과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까지 스페이스X로 자본이 유입되는 이야기만 했는데 반대로 유출이 나올 수 있는 시점 이야기도 해주세요. 스페이스X가 표면적으로는 180일 락업이지만 락업 해제 일정이 굉장히 촘촘해요. 먼저 2분기 실적 발표 직후에 8월 중순쯤에 최대 20% 가까이 풀리고요. 거기에 주가가 공모가보다 30% 이상 높게 마감이 되면 추가로 10%가 더 풀립니다. 주가가 강하게 오르면 그게 오히려 추가 매도 트리거가 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장 후 70일, 90일, 105일, 120일, 135일마다 7%씩 단계적으로 풀려요. 11월 초 3분기 실적 발표 때 28%까지 더해진다면 180일 이전에 이미 약 93% 물량이 시장에 풀릴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진짜 변곡점은 8월 말에서 9월 중순 사이, 상장 후에 70일에서 90일 차에 본격적으로 매물이 풀리기 시작해서 11월 초가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머스크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은 180일 풀 락업이기 때문에 매도 가능성은 낮죠. 근데 나머지 임직원들과 초기 투자자들은 10년 이상 자금이 묶여있던 사람들이거든요. 10년 묶여있었던 분들 앞에 잔치상이 차려진 거잖아요. 10년 동안 배가 엄청 고팠을 텐데 그거 안 드시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면 입장별로 진입 시점이 달라지겠네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내가 스페이스X를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장 직후 7월 초까지 패시브 매수 압력이 가장 강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분들의 핵심 구간이 될 거고요. 7월부터 8월 초까지는 스페이스X 수익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정리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8월 중순부터 락업이 단계적으로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 전에 정리하셔야 매도 폭탄을 피할 수 있겠죠. 욕심을 조금 더 내려놓고 최소한 8월 초부터는 실행에 옮기는 게 진짜 핵심이라는 거죠. 이걸 놓치고 9월달 이후까지 들고 계시면 락업 해제 폭탄을 그대로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중단기로 보시는 분들은요? 이분들은 오히려 지금 따라 들어가지 않는 게 좋죠. 180일 락업이 다 풀리는 12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매물이 다 시장에 풀리고 나서 그때 이후로 하락하는 가격을 보면서 분할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12월이 돼서 가격 최고점 대비 50% 이상 폭락하지 않았다? 그럼 27년도부터 천천히 모아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겠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 한 번에 100% 다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혹은 한 달에 한 번이든 정해진 금액을 적립식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달에 가격이 많이 빠졌다, 그럼 조금 더 많이 줍는 거고요. 다음 달에 좀 적게 빠졌다, 그러면 조금 홀딩했다가 또 다음 달에 많이 빠졌다, 그럼 그 다음 달에 많이 줍는 겁니다. 이렇게 가시면 변동성 자체를 평균값으로 묻어버리는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스페이스X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지는 알았는데 스페이스X 상장 이후 어떤 섹터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얼마 전에 머스크랑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가 이런 말을 했죠. 이제 GPU 자체는 더 이상 병목이 아니다. 진짜 병목은 전력과 데이터 센터 부지다. 이런 말을 했어요. GPU나 TPU 데이터 센터 건설 속도와 전력 확보가 더 큰 제약이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흘려들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머스크하고 피차이는 지난 2년 동안 GPU 사재기에 가장 앞섰던 두 사람이거든요. 그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GPU는 더 이상 병목이 아니다 라고 한 건 AI 1라운드의 핵심 명제가 끝나가는 시그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병목이 뭐예요? 숫자 두 개로 정리하면 명확한데요. 첫 번째는 AI 칩 생산 능력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엔비디아나 TSMC 같은 이런 기업들이 매분기 두 자릿수로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미국의 전력 생산량은 거의 안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 20년 동안 신규 발전소 건설이 거의 멈춰 있고요. 송전망의 70%가 25년 이상 노후화된 상태예요. 지금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1년에 쓰는 전기가 200테라와트시라고 하거든요. 이게 2030년도에는 1000테라와트시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7년 만에 5배로 늘어나는 거죠. 200테라와트시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한국 전체가 1년에 쓰는 전기가 약 600테라와트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데이터 센터 하나가 한국 전체 전력의 3분의 1을 쓰는 셈이죠. 근데 2030년도 1000테라와트시면 한국 전체보다 더 많은 전력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앞으로 미국에서 전기 수요가 새로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 절반이 데이터 센터 한 곳에서 나오는데요. 가전제품이나 전기차, 공장 다 합쳐도 데이터 센터 하나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데이터 센터 건설은 부지나 인허가 완공까지 평균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거든요. 반면에 GPU는
CPU는 1년에 한 번씩 모델을 교체해줘야 됩니다. 데이터 센터를 다 짓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가는 GPU는 이미 한 세대 뒤처진 구형이 되는 비대칭이 돼버리는 거죠. 빠르면 내년 후반부터 전력 대란 수준에 도달한다는 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컨센서스입니다.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얼마 전에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석탄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석탄 발전소 14곳과 광산 42곳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을 냈죠. 총 24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석탄이 효율적이라서가 아니거든요. 발전 단가는 천연가스의 2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서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죠. 지금 중국 메모리 1등 창신 메모리가 상하이 증시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핵심은 창신 메모리의 양산 일정인데요. 26년도 말까지 월 30만 장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데 이게 마이크론 전체 생산 능력에 맞먹는 규모거든요. 기술력은 아직 한국 3사 대비 뒤떨어지거든요. 근데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물량 압박에 있어요. 중국 정부 자본으로 가격 경쟁을 시작하게 되면 26년도 말에서 27년도 사이 HBM 가격 사이클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건 단 하나인데요.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의 단기 정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시그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호시님 말씀은 그동안 병목 자산이었던 메모리, 반도체 칩은 사이클 정점이 끝나고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나 소형 원전 같이 전력을 공급하는 섹터가 병목 자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물론 반도체 하드웨어 섹터가 추세가 바로 꺾기는 힘들겠죠. 이번에 머스크가 한 우주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핵심 논리가 이렇거든요. 우주에서는 구름이나 밤, 계절 대기권이 없어서 태양광 발전 효율이 지상 대비 약 5배, 그리고 24일 365일 발전이 가능해서 거대한 배터리 저장 장치가 거의 필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지구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것과 우주에서 공급하는 이 비용 차이는 10배 이상이 나는 게 머스크 추산이거든요. 토지 인허가라던가 송정만 같은 이런 지상의 모든 제약들이 우주에는 없다는 거죠. 근데 왜 하필 이런 발언들이 오늘 상장 직전에 나왔는지가 진짜 포인트거든요. 기존의 시장은 스페이스 위성 발사체 회사, 스타링크 인터넷 회사, 우주 섹터로 인식을 했거든요. 근데 머스크가 IPO 직전에 우주 데이터 센터를 들고 나오면서 스페이스X 정체성을 AI 인프라 회사로 재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리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발사체 회사보다 AI 인프라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2배 더 비싸다는 거죠. 머스크형 사업머리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메시지가 IPO 직전에 깔렸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만약에 오늘 스페이스X 상장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머스크가 던진 이 메시지가 시장을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AI 사이클의 주도주였던 반도체 하드웨어 섹터에서 전력, 데이터 센터, 인프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이네요. 무게중심이 옮겨나간다고 했을 때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전기를 GPU까지 끌어다주는 모든 경로에 흩어져 있는데요. 가장 즉각적인 병목이 변압기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신규 발전소를 거의 짓지 않았죠. AI 데이터 센터가 5배나 늘어났잖아요. 변압기 교체나 신규 설치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 카테고리의 대표 기업은 미국의 최대 송배전 장비 기업인 GE 버노바, 유명한 기업이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내부 쪽으로 가면 데이터 센터 전력 분배, 열관리 1위 기업인 버티브가 있고요. 중기 흐름을 좀 보자면 송전선을 까는 회사랑 발전 자산을 직접 보유한 유틸리티 회사를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최대 송전선 EPC는 퀀타 서비스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발전 자산 쪽 대표는 컨스털레이션 에너지를 보시면 돼요. 이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랑 3마일 원전 재가동 계약을 체결한 회사거든요. 가장 장기 테마는요? 뭐니 해도 소형 모듈 원자로죠. 대형 원전은 짓는데 10년 넘게 걸린다고 해요. 근데 소형 원전은 공장에서 모듈로 만들어서 현장 조립을 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지을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오클로가 있겠네요. 오픈AI 샘 얼트만이 의장으로 있는 회사기도 하죠. 아니면 원자재, 우라늄을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주 데이터 센터 소부장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올린다는 컨셉이 현실이 되려면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소재,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거든요. 가장 큰 게 우주용 태양광 패널입니다. 지상하고 다르죠. 우주의 방사선이나 온도 변화, 진공 상태를 모두 다 견뎌야 됩니다. 효율도 지상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되고요. 거기에 방열 시스템이나 위성 본체 구조재, 그리고 통신 장비, 우주용 반도체 같은 이런 부품들이 모두 이전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걸 우주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라고 부르거든요. 우주 데이터 센터가 의미 있는 규모로 현실화되려면 이 소부장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시장에선 덜 주목받는 카테고리인데 머스크가 이번에 우주 데이터 센터를 공식적으로 들고 나오면서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시점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업은 저희 하우스 방송에서 올해 몇 개월 전에 다뤄드렸었죠. 다뤄드리고 나서 거의 100% 가까이 넘는 상승이 나오기도 했고요. 제가 그때 하우스 방송 보고 서뒀어야 했는데 아니, 몇 개월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안 샀어요? 다음에 좋은 종목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럼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디 뭐 좋은 종목 없나요? 저희 뭐 종목을 이렇게 찝어드리는 것이 아닌데 왜 자꾸 종목을 물어보시죠? 그러면 요거는 조금 생소하긴 하거든요. 구유식 데이터 센터라고 바다 위에 떠 있는 데이터 센터인데요. 바다는 부지가 무료죠. 그리고 냉각도 바닷물로 자연스럽게 냉각을 할 수 있어서 비용이 적게 듭니다. 지상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비용 두 가지가 부지랑 냉각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문제점이 바다에서 하게 되면 다 풀리는 거예요. 전기는 선박 엔진을 발전기로 쓰면 되고요. 지금 한국하고 일본 조선 업체에서 구유식 데이터 센터 문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 조선의 빅3, 뭐 HD 한국 조선 해양이나 하나오션이 이 흐름 안에 있고요. 아, 신박하네요. 이제 낚시를 하면서 옆에서는 챗 GPT를 돌릴 수 있는 거네요. 오늘도 좋은 내용 전달 주셨는데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스페이스X는 8월 중순부터 11월까지 93% 물량이 시장에 풀립니다. 그래서 난 단기 트레이딩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8월 초부터 안전하게 비중을 덜어내셔야 되고요.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연말 지나고 가격을 보면서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으로 인해서 시장의 현금은 부족한 상태고요. 사이펀 효과가 작동하면서 시장의 주도주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만약에 주도주가 반도체 하드웨어에서 전력이나 데이터 센터, 인프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6년도인가요? 인터넷 붐이 일어났을 초기에 시스코랑 인텔 같은 기업들이 시장의 주인공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사이클은 밤케이블이 받았어요. 지금이 그 시점과 비슷한 자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 매주 금요일 날 오후 9시마다 이렇게 팟캐스트 형식으로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촬영이신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실 지금 좀 삐져있는 상태거든요. 아니, 지난 영상에서 제가 댓글창에다 좀 궁금한 내용이나 앞으로 어떤 내용을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좀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다음 영상에서 이런저런 내용을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내용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스페이스X 상장이 시작되면 진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댓글로 여러분들의 경험담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한 종목을 보고 있으면서 분석을 하고 얘기를 나누는 게 흔치 않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 사랑인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고 PD님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지난번이랑 사람만 바뀌었지 멘트는 똑같네요. 엔딩 멘트는. 사람이 퇴근은 해야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그래.